특전사 707 특임단 여성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례식장에 쳐들어온 조폭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새벽, 서해의 작은 항구도시 서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울음만이 도시의 유일한 생명 신호였다. 그 고요를 깨고 한 대의 택시가 낡고 비좁은 해안도로를 달려왔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차유리 대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현역 장교였다. 검은 베레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국가가 허락한 최정예 살상 무기 집단. 그곳에서도 그녀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탁월한 전술 이해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 같은 정신력.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독사의 날카로움 대신 짙은 피로와 희미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거의 다 왔어요. 오냐, 내 새끼. 조심해서 와. 저녁은 먹었고, 부대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나야 뭐 장사 끝나고 대충 먹었지. 얼른 와. 보고 싶다. 짧은 통화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리의 경직된 어깨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그녀의 어머니, 오선희 여사는 서진항의 작은 골목에서 엄마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해물식당을 운영했다. 십수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유리를 키워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유리가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모든 이가 반대했지만 오직 어머니만이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차유리 대위를 만들었다. 택시가 식당 앞 좁은 골목에 멈춰 섰다. 유리는 배낭 하나를 둘러매고 차에서 내렸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엄마네 밥상이라는 낡은 간판이 정겹게 그녀를 맞았다. 늦은 시간이라 식당 문은 닫혀 있었지만 2층 살림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유리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식당 건너편 어두운 방파제 옆 공터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서진항은 대부분 낡은 트럭이나 어선용 차량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먼지 하나 없이 매끈하게 닦인 고급 세단은 이곳 풍경과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식당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유리는 잠시 그 차를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살림집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올랐다. 피곤함에 지쳐 괜한 상상을 하는 것이리라. 다녀왔습니다. 어이구, 내 강아지 왔네.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반겼다. 오선의 여사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유리는 배낭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가볍게 안았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바다의 짠내와 포근한 흙냄새가 섞여났다. 웬일이야, 갑자기 휴가는. 연락도 없이.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 나왔죠. 거짓말. 너는 용건 없이는 절대 안 움직이는 애잖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딸의 속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사실 이번 휴가는 정기 휴가가 아니었다. 최근 서해상에서 벌어진 비공개 작전에서 그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유리는 그 책임을 통감하며 심적인 소모를 겪었다. 부대장은 그런 그녀에게 며칠간의 휴식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다. 괜한 걱정만 안겨드릴 뿐이다. 아니에요. 정말 그냥 쉬러 나온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니, 손목은 왜 그러세요? 유리의 시선이 어머니의 오른쪽 손목에 머물렀다. 설거지를 하느라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웃어 보였다. 아, 이거? 어제 장 보다가 어디 부딪혔나 보네. 나이 드니까 이제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겠다. 부딪힌 멍 같지는 않은데요. 누가 잡은 것처럼. 별소리를 다 한다. 누가 내 손목을 잡아. 어서 밥이나 먹어. 너 온다고 갈치조림 해놨다. 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살짝 피하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이 꼭 그랬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예전에는 유리의 부대 생활을 이것저것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오늘은 어쩐지 말이 없었다. 간혹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가 하면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시죠? 저한테는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유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묻자 어머니는 그제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걱정은 무슨. 그냥 가게 일이 조금 신경 쓰여서 그래. 요즘 경기가 영 안 좋잖아. 너까지 신경 쓸 거 없어. 푹 쉬다 가기나 해. 그날 밤 유리는 잠을 설쳤다. 옆방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조심스럽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를 낮춰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간간히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같은 애원 섞인 단어들이 섞여 나왔다. 유리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갔다. 통화를 마친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유리가 군에 입대한 후 끊었던 담배였다. 어머니, 깼니? 미안하다 시끄러웠지. 어머니는 황급히 담뱃불을 껐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까 보았던 검은 세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미동도 없이. 어머니, 저 차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저기 서 있는데. 유리가 턱짓으로 차를 가리키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글쎄, 나야 모르지. 손님이려나. 저 시간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우리 가게 쪽을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바다 구경이라도 가자. 우리 딸 좋아하는 물회 먹으러 가야지. 어머니는 유리의 등을 떠밀어 방으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유리는 잠들 수 없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지금 어머니의 주변을 맴도는 이 불길한 기운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아주 심각하게. 유리는 군화끈을 다시 조여 매듯 마음의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고향에서의 달콤한 휴식은 이미 물 건너간 듯 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어머니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휴가 마지막 날 유리는 결국 어머니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늘진 얼굴과 깊은 한숨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유리는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에 오르며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무슨 일이든 생기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버스가 서진항을 벗어나고 있었다.
유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다.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 위로 어느새 다가와 그 옆에 정차하는 검은 세단의 형체가 겹쳐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유리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려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부대로 복귀해야만 했다. 별일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독사는 다시 훈련에 매진했다. 고된 훈련은 잡념을 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요인을 암살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고 흔적 없이 퇴출하는 일련의 과정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유리는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다. 고향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땀과 함께 증발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고 홀로 막사에 누우면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 시퍼런 멍자국, 애원 섞인 통화소리, 그리고 검은 세단.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신경 쓰지 말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수화기를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임무 중인 군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부모를 걱정하는 것은 사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니 분명 잘 이겨내실 것이다. 복귀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야간 산악 행군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온 유리를 중대장이 불렀다. 딱딱하게 굳은 그의 표정에서 유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차 대위. 잠시 나 좀 보지. 중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중대장은 한참 동안이나 입을 떼지 못하고 마른 입술만 축였다. 유리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감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께 연락이 왔다. 어머니께서요? 아니, 서진 경찰서에서 오늘 새벽 차 대위의 어머님께서 운명하셨다는군. 네, 운명하셨다고.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 차 대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중대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차 대위. 공식적인 보고 내용은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더군. 유감이다. 가스 폭발. 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엄마네 밥상의 낡은 간판, 된장찌개 냄새, 내 새끼라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 바로 휴가 절차를 밟아주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어떻게 부대를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서진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폴리스라인이 처참하게 둘러쳐진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엄마네 밥상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2층 살림집은 폭발의 충격으로 반쯤 허물어져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유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거대한 충격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때 외삼촌인 오진석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유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엄마가. 외삼촌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유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잿더미가 된 식당으로 다가갔다. 경찰이 그녀를 막아섰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경찰은 길을 비켜주었다.
잿더미 속에서 매캐한 가스 냄새와 무언가 타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유리는 장갑을 낀 채 쪼그려 앉아 바닥의 잔해들을 살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폭파 훈련과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가의 눈이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라면 폭발의 중심부에서부터 바깥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방사형의 파괴 흔적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의 파괴 형태는 달랐다. 폭발의 위력이 특정 지점, 특히 식당의 주방과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발의 방향을 설계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냄새. 이것은 단순한 LPG 가스 냄새가 아니었다. 훈련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맡았던 군용 고성능 폭약시사의 기폭제에서 나는 독특한 화학약품 냄새와 흡사했다. 민간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다. 단순 가스 사고가 맞는 겁니까? 유리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 간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중년의 간부는 피곤한 얼굴로 답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고 노후된 가스관에서 누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안타까운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감식 꼭 제대로 해주십시오. 유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 서린 형형한 기세에 경찰 간부는 자기도 모르게 주춤했다. 장례는 외삼촌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리는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의문을 풀어야 했다. 어머니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정말 사고였을까? 조문객들이 오가는 장례식장 한편에서 유리는 외삼촌을 붙잡고 물었다. 외삼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죠? 혹시 빚 문제 같은 거요? 외삼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빚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 엄마가 빚질 사람이 아니다.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누군가에게 협박당하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식당 앞에 이상한 차도 계속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그 말에 외삼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장례식장 구석으로 유리를 끌고 갔다. 유리야, 이건 너한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몇 달 전 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은행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사채에 손을 댔다. 골든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대부업체.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곧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놈들이 집과 공장까지 다 뺏어가고도 모자라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죽일 놈이다. 내 엄마한테 부탁했다. 식당이라도 담보로 잡히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요? 내 엄마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다 그놈들이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단다. 군 생활하는 딸 앞길 망치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은 끝내 오열했다. 유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멍자국 애원하던 통화, 그리고 검은 세단. 모든 것이 골든 캐피탈이라는 사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자들이 어머니를. 아니야. 사고일 거야. 분명히. 외삼촌은 현실을 부정했지만 유리는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식당을 폭파시켜 보험금을 타내거나 혹은 본보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내 어머니를.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들어섰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조문객들을 해치고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 가장 앞에 선 남자. 유리는 그를 알아보았다. 휴가 마지막 날 버스 창 너머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잘 재단된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유리의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잠시 묵념하는 척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유리를 향해 걸어왔다. 따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군요. 저는 골든 캐피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마강원이라고 합니다. 마강원. 그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 그는 마치 선량한 조문객인 양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유리는 그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왔지? 오해는 마시지요. 오선의 여사님과는 비록 채무 관계로 얽혔지만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조의를 표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의 입에서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유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유리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자 마강원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무 관계는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가족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장례 잘 치르시고 마음 추스르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은 조의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내 어머니는 죽었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얌전히 있으라는 경고. 마강원은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유유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유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독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골든 캐피탈 그리고 마강원. 유리는 그 이름을 자신의 복수 리스트 가장 첫 줄에 새겨 넣었다. 법, 경찰, 그들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선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가 키워낸 최정의 병기, 차유리 대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저들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차유리의 시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중대장에게는 집안 사정 정리라는 간단한 보고를 올렸지만 그녀가 진짜 시작한 것은 정리가 아닌 전쟁 준비였다. 첫 번째 목표는 정보다. 적을 알지 못하고는 싸울 수 없다. 골든 캐피탈과 마강원.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국과수의 1차 감식 결과는 여전히 원인 미상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였다. 유리가 제기한 폭발음의 이상 현상이나 화학약품 냄새는 비전문가의 추측으로 일축되었다. 증거가 없었다. 유리는 공권력에 기댈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방식이 있었다. 먼저 외삼촌 오진석을 다시 찾았다. 그는 조카를 볼 면목이 없다며 폐인처럼 술에 절어 있었다. 유리는 술병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겁니까? 어머니가 그걸 원하실까요?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정보예요. 골든 캐피탈 마강원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는 어디 있죠? 외삼촌은 마지못해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불법 사채 계약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단서는 있었다. 회사 주소, 법인 등록 번호, 그리고 마강원 외 몇몇 관계자들의 이름.
유리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서진항에서 가장 큰 PC방 구석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군에서 배운 정보전 기술을 총동원했다. 암호화된 군 내부망이 아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외부 인터넷이었지만 그녀의 능력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법인 등록 번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골든 캐피탈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대부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추적하자 어두운 고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과거 폭력, 사기, 갈취 등의 전과 기록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서진항의 상권을 장악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가게나 어선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어머니 역시 그들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문제는 마강원이었다. 그의 이름은 깨끗했다. 전과 기록은 물론 그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흔적이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뒤에 숨어 조종하는 주피디 주요 지휘관이었다. 이런 유형의 적이 가장 까다롭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범죄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유리는 전략을 수정했다. 정면 돌파가 어렵다면 측면을 노린다. 그녀는 마강원의 주변 인물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골든 캐피탈의 행동대장 격으로 보이는 황동철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그는 마강원의 오른팔로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듯 했다. 유리는 황동철의 SNS, 주변인들의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샅샅이 뒤져 그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의 움직임을 예측하듯 며칠 밤낮으로 그의 디지털 족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황동철은 매주 수요일 밤 서진항 외곽에 있는 한 불법 도박장을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골든 캐피탈이 운영하는 자금 세탁 창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요일 밤, 유리는 완전한 어둠으로 변신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얼굴을 가리는 검은 모자, 그리고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특수 재질의 운동화.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도박장이 있는 낡은 창고 건물 주변을 정찰하며 내부 구조와 경비 상태를 파악했다. 입구에 2명, 후문에 1명. 내부에 최소 5명 이상의 조직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건물 뒤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2층의 작은 환풍구를 목표로 삼았다. 맨손으로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소리 없이 환풍구 덮개를 제거하고 유연한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좁고 먼지 쌓인 환풍구 통로를 포복으로 기어가는 동안 아래층에서는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와 돈다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황동철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방 바로 위 지점에서 멈춘 유리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꺼내 환풍구 틈새로 밀어 넣었다. 예상대로였다. 황동철은 몇몇 조직원들과 함께 돈을 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유리가 찾던 이름이 나왔다. 마 사장님 지시사항이다. 엄마네 밥상건은 보험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절대 입 뻥끗하지 마. 특히 그 딸년 군인 출신이라니까 괜히 건드려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걱정 마십시오, 형님. 작업은 깔끔했습니다. 시사 조금 쓴 거 가지고는 절대 증거 안 나옵니다. 그냥 낡은 가스관 터진 걸로 다들 알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 그년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뭔가 아는 눈치더라고.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있어. 유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시사. 역시나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군용 폭약을 사용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은 마강원이었다.
증거를 확보한 유리는 조용히 철수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황동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장부 가져와봐. 오늘 수금한 거 정리해야지. 한 조직원이 철제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장부 여러 권을 꺼냈다. 저것이다. 골든 캐피탈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저것만 손에 넣으면 마강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장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순간적인 갈등이 유리를 휩쌌다. 계획은 녹음 파일 확보까지였다. 여기서 무리하게 장부를 노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발각될 경우 혼자서 저들을 모두 상대하기는 버거웠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결심은 순식간에 끝났다. 유리는 환풍구 통로에서 빠져나와 창고 지붕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소형 연막탄을 꺼내 들었다. 군용은 아니었지만 시야를 교란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창고에 전력 차단기가 있는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작전 개시. 유리는 먼저 전력 차단기를 향해 작은 쇠구슬을 던져 스파크를 일으키며 전원을 차단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리는 미리 열어두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뛰어내리며 연막탄을 터뜨렸다. 콜록. 뭐야? 무슨 일이야? 자욱한 연기와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유리는 방독면을 쓰고 있었기에 자유로웠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철제 캐비닛으로 달려가 장부들을 쓸어 담았다. 거기 누구야? 황동철이 어둠 속에서 소리쳤지만 유리는 이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조직원들이 뒤엉켜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유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진 뒤였다. 안전가옥으로 정해둔 외삼촌의 빈 공장으로 돌아온 유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는 승리의 전리품인 장부들이 들려 있었다. 펼쳐본 장부에는 골든 캐피탈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날짜와 금액, 관련자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을 받은 경찰, 그들과 결탁한 공무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장부가 아니었다. 서진항의 어두운 커넥션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유리는 녹음 파일과 장부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반격의 준비는 끝났다. 마강헌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 기생하던 모든 부패 세력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할 사람은 바로 어머니의 딸이자 대한민국 최정예 병기 차유리 대위 자신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차유리는 외삼촌에 버려진 공장에 임시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녹슨 기계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녀는 승리의 전리품인 골든 캐피탈의 비자금 장부와 황동철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앞에 두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손에 쥔 증거들은 가히 핵폭탄급이었다. 하지만 이 폭탄을 어디서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장부에 서진 경찰서 고위 간부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찰의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그들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최악의 경우 역으로 유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장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면 부패한 권력도 제멋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유리는 군 동기 명단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전역 후 한 유력 인터넷 언론사에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김진우가 있었다.
그는 군 시절부터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유리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김진우에게 연락했다.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서진항의 비리를 고발하고 싶은 내부 고발자로 위장했다. 서진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디이엔 캐피탈이라는 사채업체의 횡포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화기 넘어 김진우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제보 전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프로의 목소리였다. 유리는 장부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펜은 마지막에 써야 한다. 그녀는 장부에서 비교적 파급력이 작지만 사실 확인이 명확한 사건 하나를 골라 미끼로 던졌다. 2년 전 서진항 중앙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박씨 부부가 골든 캐피탈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야반도주한 사건이었다. 장부에는 박씨의 채무 원금과 불법적으로 부풀려진 이자, 그리고 가게의 소유권이 마강원의 차명 계좌로 이전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박씨 부부의 횟집이 있던 자리는 지금 골든 캐피탈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게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황동철이라는 자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박씨를 폭행했습니다. 목격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언하지 못했죠. 그게 두려워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분의 신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더 큰 걸 드리겠습니다. 마강원이 서진항 전체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리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김진우가 이 미끼를 물고 판을 흔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유리는 공장을 벗어나지 않고 체력을 단련하고 주변 지형을 익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초조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정찰과 매복, 기다림은 특수부대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변화가 감지되었다. 김진우가 속한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단독이라는 붉은 머리글을 단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항구 도시를 삼키는 악덕 사채의 그림자, 골든 캐피탈의 두 얼굴. 기사는 유리가 제보한 박씨 부부의 사건을 중심으로 골든 캐피탈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끈질긴 취재를 통해 당시 폭행을 목격했던 상인 몇 명의 익명 증언을 확보했고 골든 캐피탈이 탈세와 차명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정황까지 포착해냈다. 기사 말미에는 마강원의 실명과 함께 그의 뒤에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의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작은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기사를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골든 캐피탈과 마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유리는 싸늘한 미소로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이것은 첫 번째 균열일 뿐이다. 이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마강원은 태블릿 PC로 기사를 확인하며 와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황동철이 이 새끼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잠시 후 황동철이 사색이 된 얼굴로 마강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입 닥쳐. 내가 뭐라고 했지? 그 딸년 눈빛이 이상하다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마강원은 황동철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스르고 차갑게 말했다. 울고불고 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서진항으로 내려가. 이 기사를 누가 제보했는지 그 새끼를 찾아내. 혓바닥을 뽑든 손가락을 자르든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만들어. 이건 내 사업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나 마강원에 대한 모욕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네 밥상 딸년. 차유리. 그 계집애부터 감시해. 왠지 그년 냄새가 나. 만약 그년이 제보자라면 알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처리해.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마강원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성가신 파리 한 마리를 처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파리가 아니라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맹독을 품은 독사라는 사실을. 서진항에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강원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황동철은 조직원들을 이끌고 서진항으로 돌아와 쥐잡듯이 동네를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식은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과거 골든 캐피탈의 피해를 보았던 상인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언론사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뒷조사를 벌였다. 서진항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고 거리는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다. 차유리는 은신처에서 그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황동철과 그 무리들의 움직임, 감시 지점, 이동 경로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듯 적의 병력 배치와 예상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들이 자신을 찾아 헤매는 사냥개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는 곧 알게 될 터였다. 이제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때였다. 유리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사냥개를 유인할 미끼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황동철의 조직원 중 가장 어수룩하고 눈썰미가 없어 보이는 막내 조직원 한 명을 타겟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가 감시하고 있는 지역의 한 카페, 즉 김진우 기자와 연락할 때 사용했던 공중전화 근처에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언뜻 보이는 옆모습과 날렵한 몸짓은 며칠 전 황동철이 마주쳤던 그 딸년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막내 조직원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즉시 황동철에게 보고했다. 형님, 그 여자 같습니다. 기자랑 만났던 놈이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야? 확실해? 네. 지금 중앙시장 앞 카페 헤르메스 근처입니다. 놓치기 전에 빨리. 보고를 받은 황동철의 눈이 번뜩였다. 빙고. 그는 쾌재를 부르며 즉시 인근에 잠복해 있던 조직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전원 중앙시장으로 집결. 그년 절대 놓치지 마. 생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항이 거세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끌고 와. 순식간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카페 주변을 포위했다. 유리는 카페 창가에 앉아 태연히 커피를 마시며 창문에 비친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읽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려 포위망을 좁혀오는 순간 유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카페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유리는 서진항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 생선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린 어시장, 좁고 어두운 상가 건물 통로. 그녀에게 이곳은 익숙한 놀이터였지만 조직원들에게는 미로와도 같았다. 놓치지 마. 저쪽이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는 속도를 셔틀런 하듯 조절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너무 멀리 도망가지도 그렇다고 쉽게 잡히지도 않는 절묘한 거리. 그녀는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 즉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낡은 수산물 가공 공장 지대로 유인하고 있었다. 공장 지대에 들어서자 유리는 본격적으로 사냥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대열에서 뒤처진 2명을 노렸다. 어두운 골목의 코너에 숨어있던 유리는 그들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 뛰쳐나왔다. 한 명의 목덜미를 가격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하고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했다. 모든 것이 불과 3초 안에 일어났다. 뭐야? 뒤에 애들은 어디 갔어? 선두에 있던 조직원들이 동료들이 보이지 않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그들 머리 위 2층 창고에서 물이 가득 담긴 드럼통이 굴러떨어졌다. 피해. 가까스로 드럼통을 피했지만 대열은 완전히 흩어졌다. 유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나 흩어진 조직원들을 하나씩 사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의 그것과 같았다. 관절기, 급소가격, 조르기. 군에서 배운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맨손 격투술이 10분 발휘되었다. 그녀는 총이나 칼을 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몸 자체가 이미 완벽한 무기였다. 조직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가는 상황.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계집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인간이 아닌 귀신에게 쫓기고 있었다. 당했다. 함정이다. 철수해. 누군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공장 지대는 거대한 덫이었고 그들은 모두 덫안에 갇힌 쥐 신세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황동철과 그의 직속 부하 2명뿐이었다. 그들은 서로 등을 맞댄 채 사방의 어둠을 경계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나와. 이게 같은 년. 숨어만 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황동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리 위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내렸다. 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그의 부하 한 명은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황동철과 부하 한 명.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황동철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때 바로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아다니느라 수고가 많네. 황동철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유리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은 부하 한 명이 달려들었지만 유리는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팔꿈치로 명치를 강타해 숨을 멎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황동철은 혼자가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유리를 마주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죽인 여자의 딸. 유리는 짧게 답하며 황동철에게 다가갔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이제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황동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리의 싸움꾼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발길질은 번번이 빗나갔다. 반면 유리의 공격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황동철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힘의 공백을 파고들어 충격을 누적시켰다. 마침내 유리의 손날이 황동철의 목 옆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했다. 황동철은 순간적인 쇼크로 호흡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유리는 쓰러진 그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내 입으로 말해. 우리 엄마 왜 죽였지?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사고였어. 거짓말. 유리는 황동철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다.
황동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 다시 한번 묻지. 왜 죽였어? 사장님 지시였어. 그 여자가 빚을 못 갚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버티니까 본보기로. 폭탄은 누가 설치했지? 나랑 조직원 몇 명이. 황동철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유리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미리 준비해온 소형 스피커를 갖다 댔다. 스피커에서는 며칠 전 유리가 도박장 환풍구에서 녹음했던 황동철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작업은 깔끔했습니다. 시사 조금 쓴 거 가지고는 절대 증거 안 나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황동철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죽이지 마, 살려줘,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죽이지 않아. 넌 마강원에게 보내는 내 첫 번째 경고장이니까. 유리는 황동철의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 한쪽을 탈골시켜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에 강력한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스피커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내 부하들이 널 찾으러 올 거야. 그럼 이 경고장을 내 주인에게 잘 전달해. 다음은 내 주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때는 정말로 죽는다. 유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황동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조직원들은 처참하게 망가진 채 스피커를 가슴에 달고 신음하는 그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식은 즉시 마강원에게 보고되었다. 황동철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의 가슴에 붙어있던 스피커는 마강원의 펜트하우스로 배달되었다. 마강원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녹음된 황동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뒤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현재의 목소리까지 편집되어 있었다. 그리고 녹음의 마지막 부분. 기계로 변조된 섬뜩하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마강원. 다음은 너다. 마강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와인 잔을 집어 던졌다. 유리가 남긴 피의 경고장은 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계집애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유령 같은 존재.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었다. 차유리. 마강원은 이를 갈며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성가신 파리를 잡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괴물을 사냥해야 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 대신 광기와 두려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진항의 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마강원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을 새웠다. 차유리가 남긴 경고장은 그의 신경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긁어댔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는 서서히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차유리는 유령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황동철과 그의 정예 부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음은 정말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른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자 힘으로는 그 괴물을 상대할 수 없다. 마강원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목줄을 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골든 캐피탈의 비자금 장부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관리되던 특별관리 명단의 복사본을 챙겼다. 그리고 서진항이 아닌 인접한 대도시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서진 경찰서의 서장 박진성 총경을 만났다. 박진성 서장은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불안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에서 그의 초조함이 엿보였다. 그는 마강원의 든든한 뒷배이자 골든 캐피탈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아 온 부패 경찰의 전형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마 사장? 지금 인터넷이 온통 당신 회사 얘기로 시끄러운데. 박 서장은 마강원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조용히 하시죠, 서장님. 지금 소리 지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마강원은 탁자 위에 장부 복사본을 던졌다. 장부를 확인한 박진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안에는 자신이 마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날짜와 금액, 차명 계좌 번호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걸 누가? 엄마네 밥상 딸년. 차유리. 그 미친년 손에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가지고 있겠죠. 마강원은 황동철에게서 회수한 스피커를 틀었다. 시사를 사용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자백이 흘러나오자 박진성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 그것도 군용 폭약까지 동원된. 만약 이게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은 공범으로 엮여 경찰 옷을 벗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년을 잡아야 합니다. 서장님의 힘으로. 미쳤소. 그 여자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 내 목을 조르겠다는 거요? 반대로 생각하시죠. 그녀는 지금 혼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그년이 언제 언론이나 청와대에 이걸 터뜨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할 때입니다. 마강원의 눈이 번뜩였다. 공식적으로 그 여자를 수배하십시오. 명분은 충분합니다. 제 부하들이 그 여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리를 조금 더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전직 특수부대원의 위험천만한 폭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왜 불가능합니까? 언론은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비운의 특수부대원, 복수심에 미쳐 괴물로 변하다. 그림 좋지 않습니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여론은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년을 찾아내서 장부 원본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박진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마강원의 계획에 동참해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경찰 조직을 동원한다면 여자 하나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터였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그 여자를 찾아내면 장부와 모든 증거는 내가 회수해서 폐기하겠소. 그리고 마 사장, 당신도 이번 일이 끝나면 깨끗하게 서진항을 떠나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물론입니다, 서장님. 마강원은 비굴하게 웃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두 남자의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졌다. 다음 날 서진 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박진성 서장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서진항 집단 폭행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차유리를 특정하고 공개 수배를 발표했다. 언론에는 전직 707 특임단 출신 여성의 충격적인 범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차유리의 군 시절 사진과 신상이 여과 없이 공개되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제까지 악덕 사채업자에게 맞서는 비운의 딸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복수심에 눈이 먼 위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경찰은 그녀를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로 규정하고 총기 사용까지 허가하며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제 차유리는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서진항 전체에 그녀를 잡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 쳐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경찰의 수사망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이었다. 마강원의 어중이 떠중이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서진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목에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시내 곳곳에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박진성 서장은 자신의 목이 걸린 일이었기에 경찰 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리의 뒤를 쫓았다. 유리는 외삼촌의 공장을 떠나야만 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항의 어두운 이면, 개발이 멈춘 구도심에 버려진 건물들과 지하 하수도를 오가며 추적을 피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체력은 점점 고갈되었고 심리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적으로 규정한 것 같았다. 칠흑 같은 절망이 그녀를 덮쳐왔다. 이대로 끝인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그녀는 군복을 입고 처음 선서했던 날을 떠올렸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지금 그녀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복수를 위함이 아니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썩어빠진 범죄자와 손을 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다. 유리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 거대한 거짓의 프레임을 깨부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창구가 필요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기자 김진우뿐이었다. 유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감시를 뚫고 김진우와 접선하는 것. 그녀는 경찰의 무전 주파수를 해킹해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가 가장 허술한 시간과 장소를 계산했다.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대포폰을 이용해 김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정, 서진항 제3부두 패등대. 혼자 올 것. 김진우는 고민에 빠졌다. 경찰이 차유리를 위험한 범죄자로 발표한 상황에서 그녀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자로서의 직감은 경찰 발표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골든 캐피탈의 비리를 파헤치던 그가 갑자기 용의자가 된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났다. 그는 결국 혼자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자정, 스산한 바닷바람이 부는 제3부두 패등대. 김진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가 긴장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등대 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유리가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에 김진우는 놀랐다. 당신이었군요. 제보자가. 시간 없습니다. 경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유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말했다. 왜 저를 부른 겁니까? 정말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내가 한 건 내 어머니를 죽인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괴물을 잡기 위해 나 또한 괴물이 되어야 했죠. 이건 그 대가일 겁니다. 유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김진우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강원과 황동철의 자백 녹음 파일 원본, 그리고 골든 캐피탈의 진짜 장부입니다. 김진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스모킹 건이었다. 장부에는 서진 경찰서장 박진성의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한패가 되어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서울로 가세요. 당신이 속한 언론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고 터뜨리세요. 내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시간을 벌다니요? 당신은 어쩔 겁니까? 경찰은 곧 제 은신처를 찾아낼 겁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 장소로 유인할 겁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 그들이 모든 것을 시작한 바로 그곳으로. 유리의 계획은 비장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경찰 병력 전체를 한 곳으로 모으고 그 사이에 김진우가 서울에서 진실을 터뜨리게 한다는 것. 성공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거나 체포될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같이 빠져나갑시다. 제가 어떻게든. 아니요. 이건 제 싸움입니다. 기자님은 기자님의 싸움을 해주세요.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것만이 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리는 김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가세요. 지금 당장. 김진우는 비장한 표정의 유리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USB와 장부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스스로 덫이 될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었다. 경찰의 추적은 예상보다 빨랐다. 박진성은 유리가 김진우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녀가 모든 증거를 넘겼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수사팀을 무섭게 몰아붙였다. 마침내 경찰은 유리가 흘린 미세한 흔적들을 따라 그녀의 최종 목적지가 서진항 외곽에 버려진 거대 조선소라는 것을 파악했다. 박진성은 즉시 경찰 특공대 SWAT 투입을 명령했다. 테러리스트 제압 작전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실탄 사용을 허가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유리를 생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그 자리에서 사살하여 입을 영원히 막고 모든 증거가 그녀와 함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 장갑차가 거대 조선소를 빈틈없이 포위했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버려진 선박들이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운 그곳은 마치 현대의 콜로세움을 연상시켰다. 박진성은 현장 지휘 차량에서 작전을 지휘했고 마강원은 그의 옆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드시 사살해. 절대 살려두면 안 돼. 마강원의 속삭임에 박진성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작전은 개시되었다. 최정예 특공대원들이 여러 개의 조로 나뉘어 어둠과 침묵에 잠긴 조선소 내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었다. 유리는 이곳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군에서 배운 모든 생존 및 교란 기술을 쏟아부었다. 낡은 와이어가 발목을 낚아채 대원들을 공중에 매달았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쇠조각이 조명탄을 깨뜨려 시야를 차단했다. 타겟 발견. A구역 3번 크레인 위. 사격 개시. 하지만 유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구조물 사이를 넘나들며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대원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무전기를 교란시키고 연막탄으로 시야를 가리고 함정을 이용해 대열을 흩어놓으며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었다. 특공대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상대는 단 한 명인데 마치 보이지 않는 군대와 싸우는 듯 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김진우는 편집국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차유리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었다. 편집국장은 망설임 없이 긴급 속보 편성을 결정했다. 속보 서진항 골든 캐피탈 사건의 전말 현직 경찰서장 연루 충격.
김진우가 진행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장부의 내용과 녹음 파일, 그리고 차유리가 남긴 비망록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박진성의 비리, 마강원의 살인 교사, 시사를 이용한 범죄 은폐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박진성, 마강원, 차유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조선소 현장의 경찰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충격적인 속보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자신들의 서장이 지금 쫓고 있는 범죄자가 아닌 악덕 사채업자와 한패였다는 사실. 자신들은 지금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동원되고 있었다는 진실. 그들의 총구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리의 최종 목표는 박진성과 마강원이 있는 현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녀는 특공대의 추격을 따돌리며 교묘하게 그들을 지휘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지휘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경계선을 돌파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녀의 어깨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매복해 있던 저격수의 총알이 그녀를 스친 것이다.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지만 부상으로 인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유리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리고 지휘 차량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것은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돌격이었다. 쏴 죽여. 지휘 차량 안에서 모니터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강원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특공대원들은 망설였다. 그들 역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비무장 상태로 달려드는 여성을 향해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들의 임무는 테러리스트 제압이지 내부 고발자 암살이 아니었다. 유리는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지휘 차량의 문을 뜯어내듯 열고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성 서장은 공포에 질려 의자 밑으로 숨으려 했고 마강원은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유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유리는 어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강원을 향해 몸을 날렸다.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의가 담긴 마지막 일격이었다. 마강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상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단련된 최정의 병기였다. 유리의 손이 그의 목을 향하는 순간 마강원은 최후의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박진성의 머리에 겨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새끼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마강원의 비열한 인질극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유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어차피 저 인간도 내 놈과 똑같은 쓰레기야. 바로 그때였다. 지휘 차량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망설이던 특공대원들과 일반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김진우의 폭로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자신들의 눈과 귀로 확인한 것이다. 한 젊은 형사가 박진성을 향해 소리쳤다. 서장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서장님께 속아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진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다. 마강원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인질마저 소용없게 되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리를 노려보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리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마강원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대로 그를 제압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마강원과 박진성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자신들이 친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다. 골든 캐피탈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이 되었다. 마강원과 박진성은 물론
장부에 이름이 오른 부패 공무원과 경찰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재판 끝에 마강원은 살인, 교사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박진성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차유리 역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군무 이탈과 민간인 폭행에 해당했다. 하지만 김진우의 보도와 국민적인 여론은 그녀에게 동정적이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그녀에게 불명예 전역이라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몇 달 후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유리가 서진항의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엄마네 밥상을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덕분이었다. 유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자랑스러웠던 군인의 명예까지.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어머니 곁에서 진짜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유리는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다 끝났어요.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